나주 본당, 어려움 많고 고통 많고 외롭기만 하던 곳이었고 몇 번이고 울고 남몰래 굶기를 밥 먹듯 하던 곳이었는데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신세를 생각하니 나 자신이 서글프고 초라했다. 내 발을 어디로 내디딜까 생각하니 앞길이 막막하기만 했다. 전주, 그곳에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오라는 사람도 없는 곳이고 아니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멀고도 험악한 데로 쫓아버린 사람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 그곳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이다.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번민하는 사이에 병은 점점 악화되고 기력은 소모되어 나 자신을 어찌할 수 없으리만큼 쇠약해졌다. 사람이라고는 하루 3번 여관에서 밥을 가져오는 할머니뿐이어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사람이 너무나도 그리울 정도로 고독했다. 먹지도 않는 밥을 하루 3번씩 가지고 오던 할머니는 보기에 딱했던지 신부님 이러다간 큰일 나겠어요 하며 걱정스럽게 신열로 펄펄 끓는 내 이마를 짚어보았다. 나는 어머님의 손길이 한없이 그리웠고 어머님의 따스한 정이 눈물 나도록 아쉽기만 했다. 교호라고는 한 사람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들의 박정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들대로의 고통을 간직한 것이다. 너무나도 오랫동안에 이리떼같이 덤벼들어 지독하게 들볶던 형사들한테 시달리고 지쳐서 성당 근처고 사제관이고 얼씬을 못하니 나 혼자 죽어도 알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홀로 병석에 누워 교구를 원망하고 교구장을 원망했다. 이렇게 험악한 곳에 나이 지긋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수완이 노련한 신부를 보냈어야지 하필이면 애송이를 보내어 죽을 고생을 시키는가. 이것은 정당한 인사행정이 아니고 순전히 보복적인 처사라고 단정한 나는 그에 대한 원한의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다. 이대로 누워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고요히 죽고만 싶었다. 권세를 잡은 어른과 맞서면 언제든지 손해를 보고 순명하지 않는 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도 잘 알고 있었으나 무기력하고 초라하기만 한 자신을 저주하면서도 고분고분 그 권세 아래 기어 들어가지 못하는 나의 성격과 생리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것은 나의 사제 생활 전반을 통해서 고치지 못하는 결점이 되었다. 이렇게도 허탈한 상태에 기진에서 혼자 있는데 전남도청 고등과 가장이 찾아와서 한편 놀라고 한편 동정하면서 전주교구 본부로 가서 치료하라고 권고하며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이렇게 위중하게 앓고만 있으니 차마 볼 수 없다고 했다. 그의 주선으로 전주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는 열차까지 올라와서 작별을 아쉬워하며 여러 가지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옆에 놓아주며 친구의 부탁을 받고도 별로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전주로 전화했으니 자기 친구 고등과 가장이 역까지 나올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내려갔다. 나는 차창에 몸을 축 늘어뜨리고 생각했다. 전주에 누가 있다고 나는 이 꼴을 하고 그곳으로 가는가. 누가 기다리는가. 누가 오라고 했는가. 있다면 싸늘한 눈으로 왜 또 왔느냐는 듯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냉대할 그가 있을 뿐인데 전주로 가는 나 자신이 안타깝고 서글퍼지는 동시에 신부가 왜 됐나 하는 후회가 나를 엄습했다. 신부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것이 사제 생활이냐 하며 나는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흥분도 했다. 전주역에 도착하니 나의 친구인 고등과 가장이 고등계 형사 몇 명하고 열차 안에 들어와 나를 부축해서 차에서 내리게 했다. 나의 친구는 너무도 놀래고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전동교구 본부까지 데려다주며 무엇이고 필요한 것은 다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하고 돌아갔다. 그래도 어른이라 2층 교구장 방을 겨우 기어 올라가 인사를 하니 쳐다도 보지 않고 왜 왔어 하기에 대답도 않고 나왔다. 그럴 줄은 예측했어도 너무나도 몰인정하고 몰상식한 사람과 맞서는 나 자신이 못난 자라고 책하고 말았다. 그날 밤부터 고열이 계속되고 혼수 상태에 빠져 나는 모든 것을 잊고 있었다. 다음에 알았지만 일주일을 계속해서 혼수 상태였고 주야로 헛소리만 지르고 몸부림을 쳤다고 한다. 그 혼수 상태에 종부성사도 받고 도립병원 내과 가장은 희망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고 교우들도 낙심천만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베로니카 할머니와 몇몇 청년들이 서둘러 한의원 한 분을 대고 그의 처방대로 한약을 지었는데 인삼 녹용이 절반이 넘는 약이었다. 나는 고열로 정신을 잃었는데 고열에 그 약을 쓰면 당장 죽는다는 교우들의 주장과 그래도 하늘 말대로 먹어야 한다는 교우들의 주장이 맞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판국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베로니카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교우들이 흩어진 다음에 비밀리에 한 숟갈 한 숟갈 나에게 먹였다.
신통하게도 효력이 있어 나는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갔던 청년들이 걱정되어 다시 몰려들었을 때는 나는 말까지 할 수가 있었다. 그 청년들은 나의 손을 잡고 너무도 기뻐하였다. 돌아가시는 줄 알고 애태웠다면서 우는 청년까지 있었다. 베로니카 할머니의 헌신적이고 정성 어린 간호를 받으며 1개월간을 병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옆방에 모여 앉은 교우들이 교구장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들렸다. 신부님이 일주일간이나 혼수 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는데도 빤히 내려다 보이는 2층에 있으면서도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으니 그럴 수가 있느냐. 교구장은 인정도 없는 것이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역설하는 성직자인 교구장이 자기 부하인 신부님에게 그렇게도 못 인정할 수가 있느냐 하며 야단이었다. 어떤 여교우는 성직자 생활이 이러니 어찌 자식들 보고 신부 되라고 하겠느냐 했고, 청년들은 대표를 보내 항의하자는 등 여러 가지 원망이 오고 갈 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여러 가지 잡념에 사로잡혔다. 나는 하루빨리 전주를 떠날 결심을 하고 그 뜻을 쪽지에 적어 교구장에게 전했다. 며칠 후에 김제 본당 회장이라는 노인이 찾아왔다. 그의 주장은 본당이 2년이나 폐쇄되고 형사들 등살에 신부도 교우들도 살 수가 없으니 당장 신부님의 식생활이 막연할 것이고, 그러니 나를 본당 신부로 영접할 수 없다고 했다. 교구장께 말했으니 김제로 올 생각을 말라고 했다. 이 노인 회장의 말을 듣고 내가 김제 본당 주임 신부로 발령된 것을 알았다. 김제 본당에서 사건이 발달되어 전주 교구 신부들이 거의 유치장에 갇혔고, 그 때문에 전주 교구뿐 아니라 전 조선의 모든 성직자와 교우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쑥밭이 된 이 본당은 할 수 없이 폐쇄되었다. 며칠 후에 정식 임명장이 간접으로 내게 전달됐다. 나는 그날로 전주에는 아무한테도 간다는 말을 남기지 않고 김제 본당에는 간다는 말도 없이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전주를 빠져나와 김제로 갔다. 초행길이라 성당이 어딘 줄 몰라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물으니 모른다는 사람, 거기는 왜 가시오? 큰일 났어요. 아주 쑥밭이 됐어요 하는 사람. 형사가 밤낮으로 지키는데 왜 그런 데를 가느냐. 벌써 2년 전에 문 닫은 데를 무엇하러 가느냐. 가야 아무도 없으니 돌아가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게 낙심과 걱정을 안겨주었다. 성당이라고 찾아가니 납작한 함석집인데 함석은 녹슬어 뻘겋고 벽은 떨어져 볼 수 없고 유리창은 깨져 창문은 있으나마나고 안을 들여다보니 제대 위에는 고상이 떨어져 있고 14처 상부는 다 부서지고 흙발로 드나들었는지 붉은 황토는 마루를 한 벌 깔았다. 아무리 작고 초라한 성당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시던 성전인데 이럴 수가 있나 생각하며 넋을 잃고 섰어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수상쩍다는 듯이 힐끔 쳐다보며 지나가기만 했다. 아무에게나 말을 걸어보려고 해도 슬슬 피하기만 하니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비가 오니 인적은 끊어지고 나 혼자 납작한 함석집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을 쳐다보며 처량하게 서 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가 여보시오 젊은 양반, 큰일 날라고 거기 섰수? 어서 가요, 어서 가. 형사들이 옵니다. 경찰서 허가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집이 빈 지가 2해나 됐어요 하고 지나가려 했다. 그 할머니를 붙들고 교우나 회장을 불러달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바로 회장 부인이었다. 그는 내가 새로운 본당 신부인 줄 알자 한편 놀라고 한편 원망스러운 눈치였다. 침실 열쇠가 경찰서에 있다는 말을 듣고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맞으며 경찰서를 찾아가 서장 면회를 청했다. 물에 빠진 생쥐 같은 초라한 나를 아래 위로 몇 번이고 뜯어보더니 내가 김제 천주교회 주임으로 발령받고 왔다는 것을 알자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교구장을 극구 비난하면서 그는 되먹지 못한 인간이니 그런 사람이 장상 노릇을 하니 그 밑에 부하들은 불쌍하다느니 여러 가지 비난과 공격을 퍼부으며 당장 유치장에 쳐넣으려고 했다느니 열을 올리며 야단을 치더니 사상을 취급하는 고등계 주임을 불러 소개하고 열쇠를 내주라고 했다. 나는 서장의 설교와 비난 공격을 들을 때부터 신열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열쇠를 받아들고 서장실을 나올 때 벌써 2 다리가 휘청거렸다. 고등계 주임이 따라 나오며 어디가 아프냐, 지금 교회에 가야 잘 수도 없을 것이다. 옷이 그렇게 젖었는데 갈아입을 옷이 있느냐, 저녁 식사는 어찌하느냐, 여러 가지를 동정적인 태도로 물어보았다. 후에 알았지만 그 고등계 주임이 도청 고등과 가장실에서 과장과 담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 그렇게 친절히 대했던 것이다.
나는 그의 친절에 감사하며 본당 침실로 밤늦게서야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정도로 방은 어수선했고 먼지는 발이 빠질 정도로 많이 쌓였다. 비도 없고 비질할 기력도 없어 그대로 마룻바닥에 쓰러졌다. 젖은 옷이라 그런지 오한을 느꼈으며 신열이 났고 목이 타는 듯해도 우물까지 기어나갈 수가 없었다. 내일이라도 갈아입으려고 가방을 열어보니 한 벌 가지고 온 것도 다 젖어 있었다. 할 수 없어 그대로 누웠더니 전신이 떨리고 추워서 덮을 것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그것도 있을 리가 없었다. 아래 위에 이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잠이 들었는지 실신을 했는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 소리를 들었다. 얼마 후에 정신이 약간 들어 눈을 떴을 때 의사와 간호원, 고등계 주임을 보고 속으로 놀랐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손에 닿는 이불을 쥐며 이불이 어디서 났나? 지난 밤에는 없었는데 하는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생각하다 다시 정신을 잃었다. 후에 알았지만 고등계 주임이 새벽에 달려와 보니 내가 정신을 잃고 먼지 속에 쓰러져 있었단다. 그는 겁이 나서 의사를 불러오고 교우들을 불러왔던 것이다. 급성 폐렴이라 희망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어서 교우들은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느냐고 나를 원망했다. 이 원망하는 말들을 눈을 감은 채 다 들었다. 교우들은 아직도 인사불성인 줄 알고 별말들을 다 했다. 송장치게 됐다느니 본당에 쌀 한 톨 돈 한 푼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냐느니 걱정인지 원망인지 분간할 수 없는 말들을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댔다. 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죽음의 준비를 마음속에 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죽으면 내 영혼이 어찌 되나. 사제생활 3년을 천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했나. 아무 미련도 없이 즐거이 떠날 수 있나. 성찰해 나가는데 교구장과 맞섰던 나의 언어 행동이 죄냐 아니냐의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어디까지나 나는 정정당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막상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오직 한 사람만이 미칠 듯이 보고 싶고 그리웠다.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손이 내 이마를 짚어주고 어머니의 손으로 떠넣어주는 물이라도 한번 받아 먹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왔던지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닦아주며 신부님, 어머니는 계셔요, 안 계셔요? 그 어머니가 아들 신부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쩔까? 예수, 마리아, 요셉, 그저 이 젊은 신부님을 불쌍히 여기시어 살려주셔요 하며 울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어머니는 이 알지도 못하는 할머니보다 더 애절하게 슬퍼하시겠지 생각하니 멀리 계신 소식도 모르는 어머니가 애타게 그리웠다. 보는 사람마다 죽는다고 했고 나 자신도 이번에는 꼭 죽는 줄로 알고 만반의 준비를 마음속으로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살아났다. 그렇게 질기게도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다. 병줄은 놓았어도 건강을 회복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다. 돈은 한 푼도 없었고 돈이 있다 해도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러 영양이 될 만한 것을 살 수가 없었다. 소량의 콩 깻묵을 배급받아도 그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다. 교우들이 밤중에 신하락을 찧어 한 옵 한 옵 가져오는 쌀로 남이 볼 수 없는 밤중에만 흰죽을 쑤어 먹어야 했다. 씨암탉을 잡아오는 여교우들의 정성으로 어느 정도 원기를 회복했는데 적국인 미국 사람의 후임으로 나주 본당에 있었다고 미국 사람과 무슨 연락이나 있나 하고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나는 스파이의 혐의를 받았다. 날마다 호출을 하고 신문을 하고 공갈을 치고 전북 교구에 일어났던 사건의 이면을 다시 캐고 노골적으로 천주교는 외국 스파이들의 앞잡이라고 들이대고 바른대로 되지 않으면 전북의 모든 신부들을 감금하겠다고 엄포를 계속했다. 형사는 내 방에 밤이나 낮이나 살고 누구 하나 형사를 거치지 않고는 나를 만날 수도 없이 나와 외부의 관계를 끊었다. 나는 견딜 수가 없고 더 참을 수도 없어 경찰서장에게 꼭 한 번만 도청 고등과 과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즉석에서 거절했다. 그 옆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고등계 주임이 하루는 모든 직무의 입장을 떠나 순수한 인간의 입장에서 자기가 연락을 취해준다고 나섰다.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등과 과장에게 절친한 친구의 입장에서 나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먼저 고등계 주임에게 읽히고 전하고 안전하는 것은 당신의 아량에 맡긴다고 했더니 그가 다 읽은 다음 자기가 내일 전주로 가니 꼭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공습 경보가 요란하게 울리는 밤중에 고등과 과장이 찾아왔다.
캄캄한 방에서 서로 그동안에 격조했던 일들을 서로 주고받았다. 그날 밤만은 사제관에 형사가 들어오지 못했다. 그는 내게 전쟁이 얼마 가지 못한다며 일본의 패망으로 끝이 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해도 우리의 우정만은 변하지 말자고 했다. 과장이 김제 경찰서를 들러간 다음 서장과 경찰서는 태도를 돌변해서 내게 친절을 베풀었고 밤중에 서장은 혼자 나를 찾아오고 올 때마다 그렇게도 귀했던 쌀과 담배, 성냥, 설탕 등을 손수 들고 왔다. 저녁마다 일본 공교리 문답책을 갖고 와서 열심히 영세 준비를 했다. 집안 식구가 다 같이 하고 싶어도 남의 이목이 두려워 식구는 집에서 배우라고 했단다. 그는 과장의 소개로 나를 신임하고 무엇이나 비밀 없이 터놓고 지냈다. 하루는 전주에서 고등과 과장의 편지를 갖고 형사가 왔다. 내용인즉 그 형사와 같이 지체 없이 와달라는 것이었다. 전주에 도착하자 그는 나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부인과 함께 세 사람이 마주 앉게 했다. 그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안타까운 듯이 나를 쳐다보더니 일본이 며칠 후에는 항복할 것이라는 비밀 정보를 들었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느냐고 했다. 부인은 새파랗게 질려 말도 못하고 울고만 있고 과장은 상기한 얼굴에 숨을 몰아쉬며 올바른 판단을 못했다. 나는 그에게 일본이 항복하면 조선은 독립되고 조선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탄압과 학대받은 분풀이를 특히 고등계 형사들과 사상을 취급하는 경관들에게 할 것이니 항복하기 전에 일본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했다. 또 얼른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야지 조선, 만주, 기타 지역에서 몰려가는 패잔병과 패전민 때문에 일본으로 가기도 어렵고 한꺼번에 밀려드는 사람들로 일본은 큰 혼란을 당할 것이니 속히 일본으로 떠나가라고 권했다. 과장은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남이 눈치채지 않게 모든 식구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나는 그에게 미리 약속하고 나와서 전보를 과장에게 쳤다. 부친 사망이란 급전을 치고 도청에 들렀다. 얼마 후에 그 급전은 과장에게 전달됐다. 그날 막차로 모든 식구들과 함께 일본으로 떠났다. 전속 나온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차가 떠나려는데 과장은 나의 손을 잡고 귀에다 대고 우리의 우정을 영원히 간직하자고 하며 눈물을 흘리더니 광주에 있는 자기 친구를 나한테 부탁했다. 나는 그 이튿날 첫 차로 광주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났다. 내가 나주를 떠날 때 나를 부축해서 차에 태워주고 가진 친절을 다 베풀어준 사람이다. 그는 나를 보자 무척 반가워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나는 그에게 당신 친구인 전북 도청 고등과 과장의 부탁을 받고 왔다고 했더니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와 옆방으로 같이 가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전주 과장은 그런 방법으로 어젯밤에 떠났다고 했더니 그는 털썩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같은 방법으로 빨리 일본으로 가라고 했더니 그는 울음을 뚝 그치고 일어서서 쪽지에 주소를 적어주며 얼른 나가서 급전을 치라고 했다. 그리고는 저녁 막차에서 만나자고 했다. 과연 그는 모든 가족들을 인솔하고 그 차에 탔다. 우리 둘은 차중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내 귀에다 대고 일본은 천벌을 받아야 하고 나도 천벌을 받을 사람인데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을 친다면서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그와 작별하고 기차에서 내려 집에 가니 김제 경찰서장이 문답책을 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영세는 일본에 가서 하시지요 했더니 그는 어리둥절해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에게 두 과장들을 일본으로 보낸 경위와 전쟁이 위급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전했다. 그는 극히 당황해하며 나의 손을 잡고 신부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구원을 요청했다. 나는 같은 방법으로 그 이튿날 첫 차로 그를 일본으로 보냈다. 이 세 가정들이 시모노세키에 도착했다는 정보를 받은 그 이튿날, 즉 8월 15일에 일본은 항복하고 말았다. 전국 각처에서 그러했듯이 해방을 맞은 김제는 대혼란이 일어났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조직되어 혼란을 일으키다 나중에는 우익 좌익으로 갈라섰다. 나는 해방이 되자 김제군의 유지들과 청년들의 요청으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저녁마다 대만원을 이룬 강연을 했다. 그때 우도 좌도 없었고 다만 자유를 되찾은 기쁨과 흥분뿐이었다. 민주주의란 말조차 처음 듣는 까닭에 모든 사람들은 나의 강연에 매혹됐다.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신부님 하며 인사를 했다. 우익과 좌익이 극도의 감정으로 대립되고 조직을 확장해 갔는데
좌익이 우세해지고 우익이 열세에 몰렸다. 3.1절을 맞이해서 좌익과 우익 단체들은 각기 딴 장소에서 기념식을 갖고 제각기 기세를 올렸다. 바로 그날 밤에 나와 절친했던 좌익계 인사가 비밀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날 밤 자정을 기해서 우익계 인사들의 집에 방화하고 우익계 인사들을 살해하기로 결정했다며 우익계 인사 살해 명단에 내가 첫 번으로 올랐으니 몸을 피하라는 것이었다. 우익계 청년들이 나와 집을 둘러싸고 지킨다기에 그럴 필요 없다고 다 돌려보냈다. 30분 후에는 사방에서 불이 치솟고 사람 살리라는 아우성과 저놈 죽이라는 아우성이 김제읍을 뒤흔들었다. 나는 혼자 유리창 밖에 그 참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야음을 타서 30-40명의 검은 그림자가 내 집을 둘러싸더니 한 패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 신부놈의 새끼 도망쳤나? 나오너라 하며 악을 썼다. 한 놈이 당장 목을 베어버려 하기에 전깃불을 확 키며 내가 신부다 하고 나섰다. 피가 시뻘겋게 묻은 일본도를 든 놈이 그 칼로 내 목을 겨누고 덤벼들었다. 다른 놈들은 피 묻은 몽둥이를 들고 나를 에워쌌다. 나는 칼을 든 놈을 향해 죽일 테면 죽여라 하고 앞으로 다가서며 우리의 40년 원수 외놈들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더니 동포를 외놈의 칼로 죽여야 하느냐? 저 집들이 외놈의 집이냐? 왜 동포의 집을 불지르느냐? 누구의 손이냐?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 외놈 하나 못 죽인 병신 같은 새끼들아 하고 악을 쓰며 죽일 테면 죽이라고 대들었다. 일본도를 뽑아든 놈이 뒤로 물러서며 됐어. 남자는 그만한 담력이 있어야 해. 다른 새끼들은 살려달라고 지랄하는 꼴이 보기 싫어 마구 찔렀는데 이것은 다음에 써먹을 만한 놈이다. 얘들아 가자 하고 호령을 쳤다. 집을 둘러싼 폭도들에게 암흑의 집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고 일본도를 든 놈이 다시 들어와 2-3일만 피해 또 다른 사람들이 올지도 모르니까 고집 피지 말고 내 말대로 하란 말이야 하며 황급히 나갔다. 바로 앞집에서 불이 붙고 사람 살리라는 아우성이 터지고 사방으로 도망치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추격하며 저놈 죽이라고 악을 쓰는 소리가 무섭게 들려왔다. 방화와 살육으로 밤을 지새운 김제는 날이 밝았으나 아직도 집들은 불에 타고 있었고 살육을 당한 가족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여 차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참경이었다. 나는 홀로 앉아 이 비참한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는 딱하기만 한 자신을 어찌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불타는 집, 살해당한 집을 찾아다니며 그 참경을 보았다. 나는 속으로 내 목숨은 어떻게 생겨먹은 목숨이기에 남의 목을 잘라 피가 흐르는 칼을 들이대도 잘려지지를 않으니 즐기기도 하다 생각하며 고소를 금치 못했다. 전주에서 1번, 김제에서 2번, 죽을 고비를 3번 넘겼으니 아무리 질긴 목숨이지만 아무 때고 한 번은 끊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죽음이 추워도 무섭지가 않았다. 죽음이 이마에 맞부딪힐 때 의외로 사람은 용감해지고 쉽게 체념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